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김서연은 멍하니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바닥만 한 옥탑방의 낡은 창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덜컹거렸고, 그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무심하게 이동하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을 재촉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컵라면은 이미 불어터져 국물마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의 밤은 거센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건물들의 불빛은 뿌옇게 번져 아스라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있을까. 그런 상상은 서연에게 사치였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옥탑방이 전부였다. 볕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둑한 방.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골인 이곳.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방구석에는 손때 묻은 재봉틀과 원단 조각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실은 이토록 팍팍했지만 낡은 스케치북 위에 펼쳐지는 그녀의 꿈은 세상 그 누구보다 화려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펼쳤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빗소리와 시계 소리에 섞여들었다. 하얀 종이 위로 섬세하고 우아한 웨딩드레스가 피어났다. 풍성한 레이스, 반짝이는 비즈, 흐르는 듯한 실루엣.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드레스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꿈. 그것은 서연이 차가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온기였다. 한참 동안 스케치에 몰두하던 그녀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늦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서둘러 컵라면, 그릇을 치우고 낡은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작은 우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어두운 골목길로 발을 내디뎠다. 편의점에서의 8시간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물건을 채우고 바코드를 찍고 취객의 의미 없는 주정을 받아주고 바닥을 닦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감정은 무뎌져 갔다. 새벽녘, 아르바이트를 마친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집으로 가는 길목의 작은 빵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갓 나온 따끈한 찐빵 하나, 주머니 속 동전을 탈탈 털어 겨우 하나를 살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였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마음에 잠시나마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빌라의 주차장 구석. 버려진 박스 아래에서 가냘픈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잔뜩 경계심이 서린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배가 고팠고 이 찐빵은 오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작고 약한 존재의 떨림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녀는 소중하게 들고 있던 찐빵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반쪽을 고양이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은 반쪽의 찐빵을 한 입 베어 무는 그녀의 눈에 문득 우편함에 꽂혀있던 화려한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자신의 누추한 보금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재질의 크림색 봉투였다. 누구지?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정성스럽게 제작된 청첩장 한 장이 나왔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얄밉게 굴던 사촌 언니의 결혼 소식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을 보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초라한 자신의 처지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가슴이 아팠다. 청첩장과 함께 들어있는 작은 메모지가 문제였다. 이모의 익숙한 글씨체였다. 우리 서연이. 잘 지내지? 언니 결혼식 꼭 와서 축하해줘야지. 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 서연이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지난번 명절 때도 혼자 와서 이모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번에는 꼭 남자친구 데려와서 이모 체면 좀 세워줘. 알았지? 마지막 문장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모 체면 좀 세워줘. 그 말은 언제나 그녀를 짓눌러 왔다. 고아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척들 사이에서 언제나 주눅들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연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동정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남자친구의 유무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그들의 세상에 서연은 숨막히게 싫었다. 서연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또다시 그곳에 가서 혼자라는 이유로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원망 섞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작은 재봉 가위 모양의 은펜던트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던 시절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주눅들어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어디서 남자친구를 만들어 간단 말인가.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벽에 붙여놓은 화려한 드레스 스케치들이 마치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째깍, 째깍 요란했던 빗소리는 멎었지만 시계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 그녀의 고요했던 혹은 고요하다고 믿었던 일상을 향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 서연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이모의 메시지는 며칠 동안이나 김서연의 머릿속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잠을 자다가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심지어 스케치북에 열중하다가도 불쑥불쑥 떠올라 그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친척들의 얼굴,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은근한 무시가 담긴 말투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결혼식장에 홀로 서 있을 자신의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미쳤어. 김서연 아직도 그걸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옥탑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연의 유일한 친구인
이혜운이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들이닥쳤다. 그녀는 서연의 침대에 봉지들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씩씩거렸다. 봉지 안에서는 따끈한 떡볶이와 순대 냄새가 풍겨왔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또 밥은 굶고 청승 떨고 있었지. 이모라는 사람은 대체 왜 그러신데.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혜우는 서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면 혜우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활화산 같은 성격이었다. 괜찮아. 혜우나, 그냥 신경 쓰여서.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혜우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는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 여기 해결책이 있어. 화면에는 퍼펙트 파트너, 당신의 완벽한 하루를 위한 동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앱이 떠 있었다. 그 아래로는 결혼식 하객, 중요한 모임, 비즈니스 파트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역할 대행 서비스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 어때? 기발하지? 그냥 하루. 아니 딱 몇 시간만 연기해 줄 사람을 구하는 거야. 감쪽같이 남자친구인 척 해주는 거지. 돈만 주면 돼. 이건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 서연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혜훈아, 제정신이야.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이건 사기잖아. 거짓말이라고. 사기는 무슨 연기자한테 역할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거짓말 네가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저는 남자친구도 없는 외톨이에요 하고 광고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거짓말이야. 이건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얀 거짓말이라고. 혜운의 열변에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가난할지언정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다. 싫어, 난 못해. 가라리 안 가고 말지. 야, 김서연 안 가면 해결이 돼. 평생 도망만 다닐 거야. 이번 기회에 아주 멋지고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있는 척해서. 다시는 너 무시 못하게 쐐기를 박아야지 제발. 응, 나 믿고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의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던 그때 서연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명은 햇살 요양병원. 할머니가 계신 곳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보호자님 되시죠? 할머님께서 최근에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정밀 검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영양제 투여랑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적인 간호사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박혔다. 추가 비용,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금도 아르바이트 3개를 뛰며 간신히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오면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였다. 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의 사자처럼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모였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뻔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에어. 서연아, 전화했었어.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과장되게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모. 청첩장 잘 받았어요. 그래 꼭 와야 한다. 근데 이모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서연이 남자친구 잘생겼을 것 같은데. 이모가 기대하고 있을게. 응, 데려올 거지. 그 순진한 척하는 말투 속에 숨겨진 압박과 조롱.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모든 문이 닫히는 기분이었다. 한쪽에서는 돈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짓밟힌 자존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 데리고 갈겨.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대답이었다. 이모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뚜, 뚜, 뚜. 무심한 신호음과 함께 서연의 세상도 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혜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은의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퍼펙트 파트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지긋지긋한 동정 어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여줘. 결심이 서자 행동은 빨랐다. 혜은의 도움을 받아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너무 잘생기거나 화려한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제외했다. 그녀가 찾던 것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수십 개의 프로필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강지훈, 29세, 프리랜서 배우. 증명사진처럼 정직하게 찍은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도 없었고 배경도 평범한 흰 벽이었다. 자기소개란에는 성실하게 약속된 시간 동안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서연의 마음을 움직인 한 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 역시 돈이 필요하고 자신은 그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예약 신청 버튼을 눌렀다. 약속된 날. 서연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 5분 전. 딸랑이는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아니, 사진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분위기 있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옷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내고 있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나직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괜히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계약 내용은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결혼식 참석. 시간은 총 4시간. 역할은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 친척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것, 그리고 신체 접촉은 손을 잡는 것까지 허용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는 가방에서 깔끔한 서류 파일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간단한 비밀 유지 서약과 서비스 내용이 담긴 계약서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펜을 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 한 번의 거짓말로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리는 건 아닐까? 그때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 위 김서연 이름 석자 옆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 옆에 강지훈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눈이 부셨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금빛 조명, 순백의 꽃들로 장식된 버진 로드,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 김서연은 이 모든 풍경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투명한 벽을 느꼈다. 고심에서 고른 가장 깨끗한 원피스도 이곳에서는 초라한 누더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친구니까. 귓가에 울리는 나직한 속삭임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강지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배우 지망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다크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 은은한 광택이 도는 수제 구두, 아무렇게나 만진 듯하지만 세심하게 계산된 헤어스타일까지. 그가 풍기는 기품과 아우라는 주변에 그 어떤 남자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내용무 달라 보여요. 서연이 간신히 말을 내뱉자 지훈이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오늘은 역할이 능력 있는 남자친구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장 이모를 필두로 한 친척 무리에게로 인도되었다. 어머, 서연이 왔니? 옆에는 남자친구. 이모가 노골적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서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한 발 앞서 나서며 완벽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남자친구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이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머, 인물 한번 훤칠하네. 우리 서연이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네. 근데 무슨 일 하는 총각이야? 가장 예민하고 무례한 질문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프리랜서 배우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자리는 순식간에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찰 것이 뻔했다. 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패션 관련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더욱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덧붙였다. 사실 서연 씨의 재능이 아니었다면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는 파트너죠. 그의 말에 주변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을 그저 가난하고 볼품없는 조카로만 여겼던 친척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이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지훈의 완벽한 연기는 서연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팔에 살짝 기댔다.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관계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그의 존재는 든든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바로 그때였다. 신부 대기실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오늘 결혼식에 들러리인 사촌 동생이 울상이 된 채 서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의 옆구리 부분이 의자 모서리에 걸려 흉측하게 찢어져 있었다. 어떻게? 이제 곧식 시작인데. 신부 어머니, 즉 이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실크 드레스는 한번 찢어지면 수선이 거의 불가능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서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사촌 동생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작은 준비실로 이끌었다. 야, 언니, 이게 무슨... 스위스, 가만히 있어봐. 서연의 눈빛은 이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파우치에서 반지꼬리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목에 걸고 있던 재봉 가위 모양의 펜던트를 풀어 한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섬세한 전문가용 미니 가위였다. 서연의 손이 마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삭, 삭, 작은 가위가 찢어진 실크 주변을 거침없이 잘라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스태프가 기겁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러플 디자인을 즉석에서 구상해냈다. 바늘을 쥔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땀방울이 콧등에 맺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서연이 걱정되어 조용히 뒤따라온 강지훈이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연약하고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통제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서 있었다. 집중했을 때 살짝 찡그려지는 미간, 섬세한 손놀림, 빛나는 눈동자. 그는 자신이 지금껏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다. 심장이 기묘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신랑 측 하객으로 와 있던 서연의 직장 상사, 초의 부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소란을 듣고 이곳에 왔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늘 사무실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묵묵히 자비리나 하던 김서연,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던 그녀가 지금 국내 최고급 웨딩숍의 스태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고 있었다. 그것도 경이로운 수준의 기술과 디자인 감각으로 초의 부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놀라움은 이내 불쾌감과 알 수 없는 위기감으로 변해갔다. 다 됐다. 서연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모두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흉측하게 찢어졌던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우아하고 독창적인 러플 장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히려 기존의 밋밋했던 드레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특별해 보였다. 사촌 동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고마워. 정말 대단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호기심과 감탄, 그리고 이제껏 없었던 강렬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더 이상 친척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내어 재능을 발휘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잘 풀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다음 날 출근한 서연의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 부장은 아침부터 서연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그는 거대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다. 김서연 씨, 이거 이번 분기 매출 자료인데 항목별로 분류해서 전부 다시 정리해줘요. 네 부장님, 그건 제 업무가
디자인팀이라고 디자인만 하나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야지. 아무래도 김서연 씨는 디자인보다는 이런 꼼꼼한 일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오늘 중으로 다 끝내도록 해요. 그의 말투에는 싸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던 그의 굳은 표정을 떠올렸다. 명백한 보복이자 견제였다. 그녀의 재능을 목격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느낀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산더미 같은 서류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거짓말로 얻어낸 잠시의 평화 뒤에 찾아온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다. 최 부장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서연의 책상 위에는 디자인 시안 대신 온갖 잡무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디자인 아이디어는 발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장되었고 회의 시간마다 최 부장은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쳐다보면서도 최 부장의 권력 앞에서 선뜻 나서주지 못했다. 서연은 투명 인간처럼 사무실 구석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갔다. 재능을 발견했던 결혼식장의 그 빛나던 순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를 방인 것은 차가운 공기와 병원에서 온 독촉장이었다. 할머니의 추가 치료비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 서연은 침대맡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꿈을 포기하더라도 할머니만큼은 지켜야 했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혹시 저희 계약을 연장할 생각 없으신가요? 내 계약 연장이요. 사실 저도 서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 상대가 있으며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박하게 들려서 서연은 조금의 의심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 약혼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서연이 상상도 못할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그녀가 지금껏 해온 모든 아르바이트비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돈은 너무나 절실했다. 할머니의 얼굴과 최 부장의 경멸, 어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이 돈만 있으면 적어도 할머니 걱정은 덜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계약이 최 부장의 괴롭힘 속에서 잠시나마 숨 쉴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은 연장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의 데이트는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는 대신 서연을 미술관이나 클래식 콘서트, 고궁 같은 곳으로 이끌었다. 좋은 디자인은 결국 좋은 것을 많이 보는 눈에서 시작돼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세요. 그게 전부 서연 씨의 자산이 될 겁니다. 미술관에서는 그림의 구도와 색감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의 플레이팅과 식기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 자랑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끔 이끌었다.
주눅 들어 있던 서연은 지훈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독특한 시각을 칭찬해 주었다. 서연은 잊고 있던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류를 전해준다는 핑계로 그녀의 옥탑방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케치들과 손때 묻은 재봉틀은 이곳이 한 사람의 꿈으로 가득 찬 신성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잠깐 봐도 될까요? 지훈은 벽에 붙은 스케치가 아니라 서연이 보물처럼 여기는 낡은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장, 한 장. 지훈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저 그런 아마추어의 그림이 아니었다. 대담한 구성, 섬세한 디테일, 살아 숨 쉬는 듯한 드레스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디자인에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천재성이었다. 놀랍군요.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의 디자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할 예술 작품입니다. 왜 이런 재능을 이런 곳에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그의 칭찬은 서연이 지금껏 들어왔던 그 어떤 말보다도 심장을 깊게 울렸다. 부모님 외에 누군가 자신의 꿈의 가치를 이토록 진심으로 알아봐 준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야기, 디자이너의 꿈, 그리고 지금의 답답한 현실까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SJ그룹 본사, 총수 일가가 사용하는 VVIP 라운지.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여성. 박유라가 강 회장 앞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정략 결혼 상대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지훈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회장님. 알고 있네. 근본도 없는 구화라고 하더군.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라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잠깐의 불장난이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 씨 옆자리는 잡초가 자랄 곳이 아니니까요. 라운지를 나온 유라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서연이라는 여자. 뒷조사에 사는 곳, 가족관계, 직장,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와 서연의 따뜻하고 작은 세상 위로 차가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훈, 아니 SJ그룹의 회장 강지훈은 비서에게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신인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신인들의 꿈 기획안. SJ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췄다. 홍보 대상 국내 주요 패션 디자인 학과 및 대형 디자인 에이전시. 김비세요. 네, 회장님. 이번 공모전 홍보 대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군. 소규모 디자인 업체나 스튜디오에도 전부 공문을 보내도록 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진짜 보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예산은 문제없어. 내가 책임질 테니.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곳이라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지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낡은 옥탑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눈부신 스케치들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기회를 쥐어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 테니까. 대신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바람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든든한 바람이 며칠 후 서연이 다니는 작은 디자인 회사 사무실 게시판에 낯선 공고문 하나가 붙었다. SJ그룹 주최 제10회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신인들의 꿈. 동료들은 어차피 대기업 그들만의 리그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 부장은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해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포스터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1등 수상자에게는 SJ그룹 정규직 디자이너 채용 및 브랜드 론칭 기회.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잔무 더미에 파묻혀 꺼져가던 그녀의 꿈이 작은 불씨를 발견한 듯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SJ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거대한 콜로스을 방불케 했다. 아득히 높은 천장, 대리석 기둥 사이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패션계의 거물들로 채워진 심사위원석,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김서연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성공의 정점이었다. 너무 떨지 마. 서연아, 네가 최고야. 객석 한편에서 이혜운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보자 서연의 입가에 겨우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당신답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래, 이건 단지 공모전이 아니었다. 최 부장의 멸시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디자이너 김서연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강인한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두 번째 봄이라는 테마로 디자인한 자신의 작품을 떠올렸다. 분명 통할 것이다. 참가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바로 앞 순서인 참가자 한채리의 이름이 불렸다. 서연은 응원의 의미로 가볍게 박수를 쳤다. 하지만 스크린에 한채리의 디자인이 떠오르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아이어 스크린 속의 드레스는 서연의 두 번째 봄과 거의 똑같았다.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니트 소재의 활용,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봄꽃을 형상화한 자수 디테일,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까지 명백한 자신의 디자인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한채리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한 것처럼 작품의 콘셉트를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도둑맞은 꿈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찬사를 받는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한채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아주 희미하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훔치고 자신을 이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공모전을 지켜보던 박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꼴 좋네. 천한 것. 감히 누구의 자리를 넘봐. 그녀의 옆에 놓인 휴대폰에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꾸민 완벽한 각본이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김서연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발표 단상이 아니었다. 한 스태프가 다가와 그녀를 심사위원석 앞으로 이끌었다. 심사위원장인 유명 디자이너 오 교수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서연 씨, 방금 한채리 씨의 발표를 봤습니까? 나 조금 전에 제출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본 결과 김서연 씨의 디자인이 한채리 씨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그건 제 디자인입니다. 제가 표절을 했다는 말입니까? 오 교수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표절, 디자이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인정사정 없이 그녀에게로 터져나왔다. 객석에 있던 최 부장의 입계는 통쾌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해우는 무슨 일이냐며 소리치며 무대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서연아, 김서연, 친구의 절박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리고 VIP 객석.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내려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저 여리고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서 그가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은 SJ그룹 회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변질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서연의 재능과 명예에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될 터였다.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옆에 있던 김 비서가 그의 살기 어린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 수군거림, 터져나오는 플래시. 그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난파선의 선원이었다. 오 교수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본 공모전은 디자인계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상 발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닙니다. 표절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차갑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 무대에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기회를 주죠. 그 순간 서연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의 디지털 숫자가 떠올랐다. 50. 정확히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은 공모전 실격은 물론 업계에서 영구 제명될 것입니다. Offer 590458. 시간은 무자비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관중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무런 증거도 포트폴리오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목소리만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 선고였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조명 아래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붉은 숫자가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사람들의 의심 어린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을 압박해오는 거대한 침묵. 김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도둑이라는 오명을 쓴 채 꿈의 무대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끌려 내려가야 하는 걸까?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아, 진짜 기술은 종이가 아니라 머리와 손에 있는 거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부모님의 유품이자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작은 가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디자인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손끝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을 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겁에 질린 어린 양의 눈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예술가의 분노와 자부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떨렸지만 더없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명하겠습니다.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 디자인이 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심사위원장인 오 교수가 미간을 짚었다. 그럼 뭘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서연은 객석을, 심사위원들을, 그리고 자신을 비웃고 있을 세상 전부를 향해 선포하듯 말했다. 제가 저 디자인의 다음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무대 스태프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스케치 패드와 펜, 그리고 마네킹 하나와 광목천 한 필만 주십시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결연함에 압도된 오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서연이 요청한 것들이 무대 중앙에 준비되었다. 서연은 스케치패드 앞에 섰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그녀의 손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졌다. 여러분께서 보신 저의 디자인. 두 번째 봄은 혹독한 겨울을 보낸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각.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머릿속에 있던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연필 끝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모방자는 보이는 것밖에 훔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결코 알 수 없죠. 진짜 이야기는 겨울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혹독한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눈부신 단 하나의 꽃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체리가 도용했던 디자인을 순식간에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기존의 디자인이 겨울의 끝을 표현했다면 지금 그녀가 창조하는 디자인은 찬란한 봄의 시작 그 자체였다. 더욱 대담한 실루엣, 더욱 섬세한 디테일, 겨울의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킨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것은 이전의 디자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걸작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마법이 일어나고 있었다. 스케치를 마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광목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풀어 작은 가위로 만들었다. 그녀는 마네킹 위에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천을 자르고 접고 핀으로 고정하기 시작했다. 2D 스케치가 순식간에 입체적인 형태로 살아나는 입체 재단의 과정이었다. 이는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도 하기 힘든 고도의 기술이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디자이너로서의 철학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진정한 디자인은 영혼을 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결코 도둑 맞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핀을 꽂는 것과 동시에 스크린의 숫자가 0으로 바뀌었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결과물 옆에 섰다. 비록 미완성의 광목 드레스였지만 그 안에는 도용된 디자인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오라와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심사위원장 오 교수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경탕과 전율로 물들어 있었다. 짝,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짝. 그러자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다. 의심은 경탄으로, 냉소는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무대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체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 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박유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패배를 알리는 듯했다. 이혜우는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 김서연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VVIP석에 강지훈.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해낼 줄 알았다. 자신의 도움이 아닌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서연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함성 속에서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그를 둘러싼 모든 배경이 사라졌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자신을 짓누르던 의심의 조명이 아니었다. 이제 이 빛은 온전히 그녀의 재능과 명예를 되찾아준 승리의 월계관이었다. 디자이너 김서연은 바로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공모전의 밤이 끝난 후 세상은 김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은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5분의 기적, 천재 신인 디자이너 김서연 탄생. 표절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운 압도적 무대. 그녀의 드라마틱한 우승 스토리는 순식간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백스테이지에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명함 세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서연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혜운이었다. 혜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와락 껴안았다. 김서연, 이 미친 계집애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최고라고 했지. 친구의 품에 안겨서야 서연은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잠시 후 오 교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함 대신 따뜻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서연 씨, 당신은 한국 패션계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봅시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승리를 더럽히려 했던 자들에 대한 차가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SJ그룹 회장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법무팀에 지시해 태양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 계약을 즉시 파기하도록. 위약금은 우리가 전부 물어줘도 상관없어. 회장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쪽 손실이 내 여자에게 상처를 입힌 대가야.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해. 지훈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언론에 공식 자료를 배포해 태양그룹 박유라 이사의 비윤리적인 공모전 개입에 대한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어. 지훈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이행되었다. 박유라의 추악한 음모는 만천에 공개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박유라는 몰락했다. 또한 표절 사건에 연루된 한채리는 영구 제명되었고 서연의 회사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괴롭혔던 최 부장 역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며칠 후 서연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러 간 날이었다. 회사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최 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미안했네. 정말 미안했어. 김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나는 자네의 재능이 두려웠네. 내 자리를 위협할까봐. 내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런 비겁한 짓을 했어.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하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그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부장님의 사과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세요. 서연은 돌아섰다. 복수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를 용서하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눈부신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SJ그룹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디자이너 직책이 아니었다. SJ그룹 내에 김서연 씨의 이름을 건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권한을 드릴 겁니다. 서연 씨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꿈만 같은 제안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단 한 사람, 강지훈을 제외하고 우승한 그날 이후 그는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겼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회장님 서연은 의아했지만 약속 장소인 SJ그룹 본사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회장실이었다. 그리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의 편안한 모습이 아닌 완벽한 수트를 입고 그룹의 총수로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 씨가 왜 여기에? 미안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배우라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 SJ그룹의 회장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눈앞의 남자와 옥탑방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남자, 미술관에서 그림을 설명해 주던 남자,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남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략 결혼을 피해야 한다는 것도, 나한테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던 것도, 정략 결혼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접근했던 처음의 이유는 불순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미리 알아보고 회사에 영입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절 속이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부잣집 도련님의 재미있는 유희 같은 거였나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싹트기 시작했던 감정,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한낱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을 알아갈수록 진심이었습니다. 서연 씨.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의 대단한 스카우트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업무적인 관계로만 뵙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거대한 회장실을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함께했던 시간에 따뜻함마저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누군가 그녀의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 지훈이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던 날처럼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쩐 일로? 당신이 없는 회장실은 너무 넓고 춥더군요. 당신이 있는 이곳이 나에겐 더 아늑해서.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벽에 붙은 스케치들을, 낡은 재봉틀을, 그리고 그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탐나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욕심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당신을 속인 건 당신이 내 배경을 보고 나를 판단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 당신의 진심을 믿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그는 돈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진심과 후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자라났던 진심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바보 같기는 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퉁퉁 부른 컵라면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랬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컵라면, 내가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눈물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키워온 감정은 진짜였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새로운 평온은 바로 이 작고 낡은 옥탑방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김서연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볕이 들지 않는 옥탑방의 외로운 세입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중심가가 내려다 보이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쾌적한 아파트에서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가 SJ그룹에서 론칭한 독립 브랜드 연연은 출시되자마자 신선한 디자인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서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 신인이 아닌 가장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연희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익숙한 대학 강당의 단상 위에 선 서연은 예전처럼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막막한 현실 속에 서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제게 유일한 꿈이었지만 그 꿈을 펼쳐보일 무대가 없었고 때로는 그 꿈의 무게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가득 채운 어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과거의 자신이 저들 속에 있었다. 오늘 이 장학재단은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이자 최고의 재단 사셨던 두 분을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홀로 어둠 속에서 분투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이제 제가 서 있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환한 미소와 함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디렉터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의 꿈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녀 인생의 두 번째 봄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강당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회장님의 수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니트를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의 앞에 선 서연이 활짝 웃었다. 자랑스럽습니다. 김서연 디렉터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나의 완벽한 파트너씨. 서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파트너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걷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의 언어였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 두 사람은 나란히 강당을 걸어 나왔다. 문 밖은 눈부시게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춘다. 더 이상 불안도, 거짓도 없는 서로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발걸음.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